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실시간 도쿄 폭발 사고 상황. 2. 일본의 대재앙이 닥치면 한국이 세상의 주인이 되리라. 3. 일본 버리겠다. 대신 한국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후지산 화산에서 아스팔트를 뚫고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도쿄 도심 지역에서 발생하여 많은 도쿄 주민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이상한 일은 지표면을 뚫고 나온 높은 열기로 인해 인근 수도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주변 지역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식수관으로 사용되는 물에까지 탁한 녹물이 섞여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여 후지산 폭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쿄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요 도심 지역에서 약 10군데에서 발생하였으며 도로도 침수되어 고장이 나고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최근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일본인들이 연속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국 직원들의 실수로 설명되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이 이뤄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이상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일본을 대표하는 후지산과 매우 가까운 지역인 도쿄 오메시에서는 아스팔트를 뚫고 지면까지 치솟는 화산수 분출 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한 사고로 주민들이 경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급히 현장 상황을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오메시 히가시오메 도심 한복판에서 엄청난 양의 고온의 물줄기가 치솟으며 갈색빛을 띠는 기괴한 액체가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도쿄 한 곳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 후지산과 인접한 후에후키시 또한 같은 시간에 지면을 뚫고 나오는 액체가 제보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온의 뜨거운 액체가 터져나와 주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던 차량의 타이어가 녹아버렸으며 또한 미친 듯이 치솟은 물폭탄에 의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수백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모습이다. 라며 도쿄 일대를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렸다는 긴급한 보도를 전했습니다. 문제는 도쿄 수도국 직원들이 즉시 사고 현장에 투입되었음에도 고온의 열기에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메시 전역을 담당하는 도쿄 수도국은 자신들은 어떠한 대책조차 해주지 못하겠다. 라며 5m가 넘는 물줄기를 그저 멈출 때까지 지켜만 보겠다는 황당한 발표에 주민들이 패닉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최초로 언론사에 제보한 운전자에 따르면 갑자기 차 안에서 엄청난 흔들림이 느껴졌으며 처음에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과 함께 엄청난 양의 액체가 뿜어져 나왔고 타이어 일부가 녹아내릴 정도로 고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윽고 도쿄 지자체에 이 사실을 전화로 민원을 통해 현재 오메시 일대의 고온의 물줄기가 치솟고 있으니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을 목격한 수도국 직원들은 한숨을 쉬며 자신들이 해줄 방법이 없다. 라며 뜨거운 열기가 식을 때까지 주민들이 불편하겠지만 참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 결국 수도국의 황당한 대처로 수도관까지 파열되는 2차 사고로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라며 도쿄 수도국의 황당한 대처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말았다는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 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수도국이 후지산 화산수 피해로 고장난 수도관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도쿄 지질학 조사팀의 폭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야마나키 나오시 대표에 따르면 현재 후지산 일대의 지면을 뚫고 화산수가 나타나는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샘플을 연구소에 의뢰했더니 충격적인 일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모두 공통적으로 후지산 지하수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수란 것이다. 이는 후지산 지층 아래에 급격하게 늘어난 마그마성 물질이 팽창하면서 지하수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 지면을 뚫고 나오는 재해 사고이다. 타이어까지 녹이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최초 폭발 지점에서는 굉장한 고온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탁한 색의 물을 띠는 것에는 황산가스에 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오메시 전역의 주민들을 대피시켜야만 한다는 폭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수위 높은 지적에 결국 해당 수도국 직원들은 대규모 사과마저 쏟아지며
많은 도쿄 주민들이 피해 입은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뒤늦은 해명에도 일본인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일본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후쿠시마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5월 1일 후쿠시마 원전과 매우 밀접한 나라하마치에서는 지면을 뚫고 물줄기가 치솟으며 도로를 완전히 침수시키는 피해마저 발생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한 후쿠시마 언론사에 따르면 현재 8시 23분경을 시작으로 원인 불명의 물줄기가 치솟으며 나라하미치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아래에서 발생한 지하수가 온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제기되고 있으며 결국 주민들은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포에 빠진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2011년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후쿠시마 지역의 재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피해 주민들을 지원해야 할 주무장관인 이마무라 부흥상의 막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아직 3만 명 넘는 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본인들 책임이라는 기자의 매서운 질문이 쏟아지자 부흥상은 자네 뭔데 무례한 발언을 하냐며 반말 섞인 폭언이 이어지며 인터뷰를 끝마쳤습니다. 다음날 난장판 기자회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장관은 곧바로 머리를 숙이며 이마무라 부흥상은 기자회견 때 조금 감정적이 됐다며 사과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피난민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후쿠시마 주민들이 대부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일본은 도시 전역에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분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열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후지산 폭발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라며 일본보다 안전한 한반도에 이주하는 게 현명할지 모른다는 여론마저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과거 한국이 힘들고 가난한 시절에 일본인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건만 이번 사고에도 한국은 계속해서 모른 척 방관하고 있을 것이냐며 황당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이 자연재해에 피해 없길 바라며 한국에도 이러한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강경한 대비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중배 씨는 나는 사실 그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그는 동양의 역학의 원리로 어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내일의 역사를 예견하며 다음 세계의 주인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이러한 예지력은 거창함이 지나쳐 허황되게 늘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지식까지 동원하는 그의 예지력에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면서 살아있는 부처님이자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타너 스님의 예지력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이지만 예언가로 더 잘 말려진 나너 스님의 예지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드는 날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전쟁의 발발을 예측하고 1975년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예언하고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확히 미추었으며 그 스스로가 열반에 드는 날을 예언해 정확히 그 날짜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가 남긴 예언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남긴 그 예언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내용인데요. 미래를 본다 또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아직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처럼 떠든다면 그 누구도 이 말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라도 누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너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친구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침에 눈은 뜨니까요. 조금 우스운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지금껏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다 늘어맞았다면 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언가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아무래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닐까 합니다. 프랑스 제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자문가였으면서 천문학, 점성술, 수학에도 특출난 능력을 가졌던 그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소 애매모호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는 히틀러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 일본에 대한 원폭투하,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을 완벽히 예언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의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고 로켓을 쏴달에 착륙하며 로봇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히 표현하자면 과학으로 측명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즉 헛소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일을 정확히 예언한 예언가의 말에 신빙성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도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 영상에서 다룰 타너 스님은 결이 다릅니다. 스님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하듯이 이분은 스님이 맞습니다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으나 이분은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해골불로 잘 알려진 원효대사, 화엄총을 널리 알린 의상대사와 함께 3대 고승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승임에도 그의 제자들은 늘 타너 스님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발 예언 좀 그만두시라 고 말이죠. 이미 물교계에서 대가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굳이 점쟁이나 헛소리꾼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언을 남기니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타너 스님은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나는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가가 아니고 역학원리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너 스님이 도대체 어떤 예언을 남겼던 것일까요? 가장 최근의 예언은 불과 10년 전에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1975년 무렵 타너 이하 스님 생략는 충북 제천의 덕주사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저녁 당시 덕주사 주지 스님은 월남 스님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타너는 월악산 봉우리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는 예언을 남깁니다. 당시 1970년대 중반이면 월악산 주변에 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봉우리 위에 뜬 달이 불에 비친다는 이야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여자 임금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여성이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고 나니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충주댐에 비치게 됐죠.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후 여자 임금은 등장했을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1949년 어느 날 그는 법당뜰에 개미떼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은 것인데 이 모습을 본 타너는 즉시 이를 역학원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 떼죽음을 당할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한국에서는 6월 25일가 발발했죠. 1968년의 예언은 더 무섭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의 번역본을 집필하던 그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당장 이 원고와 원본 책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라 고 명령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모든 책을 싸서 급히 삼척의 영은사로 옮겼는데 원고를 옮기고 15일 뒤 울진과 삼척에 무장공비가 대거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쫓기던 공비들이 오대산으로 도망쳤는데 이를 토벌하기 위해 사령부가 월정사에 설치되었는데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월정사는 곳곳이 불에 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월정사에 남아있었다면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은 화엄경 번역본이 모조리 불타 없어지는 화를 당할 뻔했으나 그의 예지력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타너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계사를 정확하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투하한 원폭 두 방으로 세계 초강대국의 위치로 올라선 미국은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무기와 군사력을 증강시켜 전세계 그 어떤 국가도 압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유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미 해군이 북베트남으로부터 공격받은 tonkin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전을 일으키게 되죠. 미군의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 그 누구라도 이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패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세계 곳곳에 한국의 선불교를 전파한 인물이자 달라이 라마, 마하 고사난다, 틱나탄 스님과 함께 4대 생불, 살아있는 부처로 잘 알려진 숭산 스님 역시도 미국이 가진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타너는 달랐습니다. 역학의 원리로 볼 때 베트남은 불, 화, 이고 미국은 금, 금이다. 금속이 볼속으로 뛰어들면 녹을 수밖에 없다. 면서 결국 미국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미국은 한국군까지 동원해 북베트남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는 1973년 3월 29일 마지막 남은 미군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며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타너는 단순히 예상에 던지는 헛소리가 아니라
역학 원리로 모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그 결과만을 공유하는 예언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탄허의 예언 중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예언입니다. 탄허가 평생 동안 남긴 법문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은 탄허록이라는 책에 따르면 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어질 것이다. 5천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다.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고통이 지나면 남북 통일의 서광이 비추고 생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도래한다. 고 쓰여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한반도는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고 그 불행한 역사가 곧 총결될 것이며 그때 한국은 광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일본에 대한 예언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지난 500년간 무려 49차례나 한국을 침략한 그 죄악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동양사상의 근본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면서 일본 침몰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역시 전혀 근거 없이 던진 예언이 아닙니다. 탄허는 기울어진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비빙하가 녹으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지각변동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7월 23일 도 기울어진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은 극한의 추위도 극한의 더위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가 녹는 현상을 탄허는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리면 현재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국가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요. 흐트러진 지구의 축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인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에 따른 쓰나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는 현재 일본의 3분의 2가 물에 잠겨 영토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 한반도 역시 동쪽이 침몰하게 되는데 대신 서해 바다가 떠올라 한반도의 2배 크기로 용기되는데 이때부터 한국이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는 취지의 예언을 했죠. 대부분의 예언이 현실화된 지금 몇 개 남지 않은 예언들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미래가 대답해 줄 텐데요. 어떤 국가의 멸망 또는 어떤 국가의 침몰은 그다지 반갑고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한반도가 이후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기분 좋은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일본의 침몰을 예언한 예언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만 21세기 최고의 예언가로 꼽히는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 1877터부터 1945가 있습니다. 23세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초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잠자는 듯한 일종의 최면 상태에서 수많은 이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예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련의 몰락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정확히 예언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등 유명인사들이 그를 찾았다고 하죠. 그의 이러한 예언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의 영국외몽협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000건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통틀어 남긴 예언은 대부분 두루뭉술한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 하나 1934년 남긴 예언에는 확실함을 담았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한다라는 예언인데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must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가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90% 이상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 또는 의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어떤 의미이든 그는 일본의 침몰을 거의 90% 확률로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열도의 일부분이 아니라 일본 열도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써 탄허의 예언과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스님이 열반, 사망에 들면 불교적 화장의식인 다비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다비 후 나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살이라고 부르는데요. 황금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등등이 섞인 영롱한 빛깔을 가진 이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스님의 수행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불교를 탄생시킨 석가모니를 화장한 후 나온 것을 진신사리, 즉 부처의 진짜 몸에서 나온 살이라고 하는데요. 경남 양산 통도사위 대웅전에는 특이하게 불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석가모니의 진신살이 가 있는데 굳이 허상에 불과한 불상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썸네일로 사용된 앉은 상태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평범한 이들처럼 누운 자세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스님들의 몸에서는 사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든 탄허의 몸에서는 무려 13개의 사리가 수습되었다고 하죠. 보통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부처를 향해 고난의 수행을 이어온 스님들은 사후 사리라는 것이 남습니다. 탄허는 인간으로서 이름을 남겼고 스님으로서 사리를 남겼고 예언가로서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남겼으니 참 특이한 인뿔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의 무릎을 꿇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도발해오던 일본. 자, 그런데 며칠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마저 일본을 버리는 중대 결단을 내리자 일본은 인제 와서야 한국밖에 없다 라며 긴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대반전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라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2+2 등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 일본을 겨냥해 너무나 충격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16일 일본이 미국의 전략 노선을 따르면 자신을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위험이 있다 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은 소위 외부 위협을 구실로 현재 진행 중인 군사화를 정당화하려고 점점 더 노력하고 있다 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졸개 노릇을 계속해 말썽을 일으키면 일본은 미국의 희생양 또는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것이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랜더구이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연구소장은 미국과 일본은 중국 본토가 무력을 먼저 사용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중국이 그은 레드라인을 계속 밟을 것이라며 그들은 중국을 무력을 써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린 뒤 중국 본토의 책임을 전가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비난하길 원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즉, 일본이 중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수위가 높은 선전포고를 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데요. 최근 14억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극비문서가 공개되면서 14억 중국 국민들은 지금 당장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문서에는 규슈에서 오키나와 등 섬으로 육상자위대를 이동시키고 상륙 허용 뒤 해상 및 항공자위대를 투입해 중국을 공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도시지역 기간 부대를 사전 배치하고 도시권 공격을 대비하여 특수작전군을 가동한다는 디테일한 일정이 모두 공개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청과 자위대가 중국과의 군사 충돌에 대한 대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일본 방위 정책이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 북방 중시 전략에서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육상막료관부가 최고 기밀인 극비로 지정해 작성한 이 문서는 중국의 일본 침략 시나리오 및 그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는데요. 중국 쪽이 1개여단 규모로 외딴 섬 등을 상륙하는 경우와 스탄도미사일과 항공기에 의한 공격, 도시권에서 게릴라나 특수부대로 공격하는 상황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위대의 대처 방안으로는 규슈 주둔 육상자위대 보병부대를 오키나와 등 도서지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중국군 상륙 시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타격을 가한 뒤 최종적으로 육상자위대가 탈환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문서가 공개되자 중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의 일본 공격은 매우 정당하다며 전쟁의 가장 초기 단계 물밑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21세기의 전쟁을 하는 순서는 지금 중국처럼 국제 여론을 통해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이다. 미리 정당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러시아처럼 완전히 고립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자신들의 일본에 대한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킨 다음 곧바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이 일본을 손절해버리는 충격적인 결단을 최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중국이 아무리 화가 나봤자 미국이 우리 뒤에 있는데 감히 총알 한 발이라도 쓸 수 있겠어? 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만만했는데요. 미국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일본에는 가장 강력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미국에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또 미국과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현재 미국도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본보다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61%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는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브렛 라이언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라며 연준이 앞으로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고 파르테논의 그렉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활동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주택 부문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흔들리고 제조업 활동은 정체돼 있다 라며 두 가지 모두 광범위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바이든이 곧 퇴출될 위기에 내몰리며 일본과의 동맹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미국 공화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일본을 버리고 중국, 한국과 동맹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이 잇따라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12일 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 특검은 한국계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사인데요.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문은 증폭됐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로 발견된 10건의 문서 가운데는 이란, 우크라이나, 영국과 관련한 정보 보고가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으로 영입된 바 있고 이번에 유출된 기밀 문서에 이 사실이 증명되기라도 한다면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속 미국 경제까지 최악의 상황을 걷다 보니 현재 미국에 필요한 것은 실속은 없지만 말만 잘 듣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실제로 필요한 거대한 시장 중국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얼마 전까지 일본은 한국에 심각한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의 징용해법을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일본이 피해 당사국이라는 황당한 보도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난도질해놓는가 하면 강제동원 일본 기업들은 돈 한 푼 안 낼 뿐 아니라 사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과 대신 한국을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 헌법까지 뜯어고쳐가며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발은 일본이 한국에 걸어왔는데 오히려 일본이 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류 성공을 벤치마킹해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쿨재팬 정책이 실적 부진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은 쿨재팬을 지원하는 민관 합작 펀드의 누적적 적자 1066억엔 1조 310억 원에 이른다며 쿨재팬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은 아무리 방위력 증강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도 자위대 인력난이 심각해 60대가 최전방에 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60대 자위대가 80터부터 90대 일본인들을 방어하는 셈인 것이죠.
시사평론가 고가 시게아키 67는 아사히 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슈칸 주간 아사히 1월 20일자 최신호에 일본 대탈출 엑소더스 원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낮은 임금,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의 횡행, 비정규직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연금 체계의 붕괴 우려. 애초부터 일본 경제에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그런데도 일본에 남아 고령자를 떠받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라며 일본에 남아있으면 너무 위험하다. 모두가 일본을 떠날 것. 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최후방국이었던 미국에 이어서 얼마 전 한국에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폭탄 발표한 UAE. 이번에는 일본산 수송기를 버리고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다목적 수송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얼마 전 개발을 마친 KF-21도 대규모 살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이 해마다 UAE의 방산 수출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었는데 이마저도 한국의 모조리 빼앗긴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